어느새 인생의 화문을 지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자 직업 명칭이 사로 끝나는 직업을 가리킨다고 하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에도 사회적 인식이 좋아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던데 제 직업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등 따숩게 자랐구나.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대로 잘 자랐네. 그 집 부모 자식 농사 성공했네. 이렇게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제 유년 시절은 황량한 들판과 같았습니다. 기대의 꽃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지요. 고원 출신 검사, 서울대 법대에 가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검사가 됐을 때 짤막하게 신문기사 한쪽을 장식하기도 했었네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신문에 실리는 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인생 역전? 감동 스토리를 좋아하니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 갔을 때 제가 평범한 다른 집 애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넌 집이 어디야?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집 이름이 특이하다. 그게 어디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멀어. 차 타고 가야 하거든. 그때였어요. 멀리서 봉고차 한 대가 털털거리며 교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수녀님이 손짓을 하며 제 이름을 불렀죠. 영서가 얼른 와. 니네 엄마야? 니네 엄마가 수녀님이야? 수녀님이 애를 낳은 거야. 저는 친구 녀석의 질문슬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녀석 눈을 빤히 보다가 붉어지는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획 돌아서 뛰어갔죠. 멀어져 가는 저를 본 수녀님은 당황해서 더 크게 저를 불렀습니다. 영서, 김영서, 은혜의 집 마테오 김영석 어디 가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은혜의 집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세례명도 신부님이 지어준 것이었죠. 영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수녀님들은 저를 세례명으로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5살, 6살 정도 때에 단편적인 사건들이 떠오를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 아니면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추억 같은 것이겠죠? 제 최초의 기억은 5살 때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있는 십자고상 아래에서 울던 저를 둘러싼 사람들,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들. 그것이 제 최초의 기억이에요. 아무튼 기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 저는 은혜의 집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며 우리 집이 보통의 집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은 저는 틈틈이 수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나요? 그건 아니란다, 마테오. 그럼요? 제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저를 여기 맡긴 거예요? 언제 데리러 오나요? 마테오야, 사실 너는... 수녀님은 짐짓 이야기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어린 제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어린 제가 이해를 못할까봐 난처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내 간단한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란다. 아니 수녀님, 그런데 제가 성모 마리아님의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두신 저희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언제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엄마 아빠 사진 있어요?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어린 저였지만 수녀님의 눈에 담긴 그윽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렵고 힘들게 자란 아이들일수록 눈치가 빠르다는 거요. 생존 본능 같은 거겠죠. 저는 눈치가 빠르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궁금한 말,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은데 고아원에 있는 누구도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질 않으니까요. 고아원 운동장 구석에 나무가 저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나무 아래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드는 나날들.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요.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우리나라의 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구원에서는 기부 물품을 많이 받았는데 많은 물품들 중에서도 저는 책이 들어올 때가 가장 좋았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괴롭힘을 받으며 자라는 제재가 나무를 친구 삼아 대화하고 그를 감싸주는 비밀 친구 뽀르뚜가 아저씨를 만나며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소설이지요. 제재, 그래도 너는 좋겠다. 못살게 굴기는 해도 너는 가족이 있잖아. 엄마, 아빠, 누나들, 대가족이야. 좁은 집에서 복작복작 지지고 붓고 살아도 피가 섞인 가족. 진짜 가족인 거야. 여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지. 그럼 나도 대가족인 건가? 네 생각은 어때, 제재? 영섭아, 피가 섞인 가족만이 진짜 가족인 것 아니야. 옆에서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수녀님들, 그리고 형제와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 넌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도 뽀르뚜가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이야기든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 나에게도 그런 어른이 필요해. 제재는 나무와 대화를 했지만 저는 나무 아래서 제재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당연히 제재가 진짜 말을 하진 않았어요. 마치 연극을 하듯 1인 2역을 맡아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제재를 통해 한 것이었죠. 또래 선의 아이들보다 예민한 구석이 있었기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저는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딱히 몰두할 게 공부밖에 없기도 했지만 솔직히 무시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근무 없는 고아라는 걸로도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다른 걸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더군요. 마테오, 이번에도 1등을 했구나. 네.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다니 정말 대견스럽다, 마테오. 대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 이 정도 성적이라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대에 가려고요. 서울대 법대요. 네 꿈이 무엇이니? 하느님께서는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단다. 법관이 될 거예요. 판사보다는 검사요. 검사가 돼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수녀님께서는 성우를 그은 뒤 저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테오의 앞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마테오 영석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감사했지만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이유로 저를 은혜의 집에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을 뿐이에요. 고3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받고 당당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저는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은혜의 집을 꾸준히 후원하시던 분이 해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에 뽀르뚜가 아저씨도 기다리 아저씨의 기다리 아저씨도 아니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고아원을 떠나기 전날 짐을 다 챙기고 수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괜찮겠니? 그럼요. 평생 단체 생활을 했는걸요. 기숙사 생활쯤이야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마테오. 대학에서도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어지러운 시국이지 않니? 명심하겠습니다, 수녀님. 그런데 제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내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분이 한사코 익명을 원하시는구나. 남들 앞에 나서거나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단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테오 복음서 6장 3절? 정말 복음서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분이시네요. 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한 덕분이란다, 마테오. 우리 영석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다 신부님과 수녀님들 덕분이지요.
제가 정말 이곳을 떠날 날이 오는군요. 열심히 공부하다 방학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에겐 이곳이 집이잖아요. 마테오, 아직도 부모님이 그리운 거니? 네. 어렸을 때 원망도 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하기는 해요. 왜 나를 이곳에 맡겼는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요. 형서가, 너는 너의 부모님이 이곳에 너를 맡기신 게 아니란다. 그래서 나도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 네? 그럼요? 시누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모님 두 분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저를 직접 이곳에 맡겼다면 시누님이 얼굴을 봤을 거예요. 물론 시누님이나 신부님을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 사람들, 민망한 사람들이 가끔 깜깜한 새벽 은혜의 집 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가는 일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누군가 경찰서에 저를 맡겼고 경찰은 여러 시설에 입소 문의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거듭된 문의 끝에 저를 받아준 곳이 은혜의 집이었답니다. 그럼 경찰서에 저를 맡긴 사람이 제 부모님 중 한 분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란다. 경찰에서 너를 맡긴 사람 신원을 확인했지만 네 부모님은 아니었다는구나.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은혜의 집에서도 제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몇 년은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 이곳을 떠날 때까지 소식이 없던 걸 보면 해결이 안 된 것이었겠지요. 풀리지 않는 숙제, 궁금증을 떠안고 정든 은혜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법대에 들어가자마자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야, 김영석, 또 도서관이냐? 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피땀 쏟는 노력을 해서 들어온 건데 넌 진짜 독하다. 어떻게 하루를 안 늘고 공부만 하냐? 그냥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긴 왜 없어? 명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왔고 또 그냥 대학이냐? 법대잖아, 법대. 야, 솔직히 지금부터 여자들이 줄을 선다, 줄을 서. 너 사법고시 준비했댔지? 네가 진짜 합격할진 모르겠지만 법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어이구, 넌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이다. 법관 되는 거 중요하지. 근데 잘 나가고 이름 날리려면 백도 중요한 거거든. 뭐 부모님 배경이 든든하면 꼭 여자 집안만 보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다 끼리끼리 아니냐? 뭐가 끼리끼리요? 넌 진짜 오늘 나한테 인생 수업 공짜로 듣는 거라고 생각해라. 안 되겠다. 공짜는 아깝고 막걸리 한 잔 어때? 물론 네가 쏘는 거지.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도서관으로 갔겠지만 너스레를 떨며 소매를 잡아 끄는 동기를 따라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기숙사에 살았고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틈틈 과외를 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살 정도는 되었던 거죠. 이미 추저녁부터 전집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은 동기 녀석은 곧바로 모든 점과 막걸리 2병을 주문하더군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가? 둘이 먹기 너무 많지 않냐고. 야야, 전에는 막걸리잖아. 전이 막걸리를 부르고 막걸리가 전을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불러서 술이 술술 넘어가고 술이 여자를 부르고 여자는 뭘 부르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통 모르겠다. 넌 진짜 유머 감각이 없구나. 입학 때부터 봤는데 넌 혼자 다니더라?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자발적 왕따? 난 내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구나. 그래.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갈 길을 간다 이거지. 혹시 뭐? 데모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아닌데. 그래. 뭐 시국이니까. 80년대 중반이었고 몇 년 뒤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준비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시절이었죠. 그나저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갑자기?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 사실은 아버지 안 계셔. 아버지 얼굴도 어머니 얼굴도 모르거든. 이런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또 그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값싼 도정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갔고 그 녀석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몇 잔 마시니 자기 이야기하는데 신이 났거든요.
저는 적당히 리액션을 하며 들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과팅에도 관심 없고 따로 연애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뭐 비밀 연애 그런 거냐? 혹시 너 시시야? 아, 그런 배신감 시게 오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관심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였지? 너 검사 데리고. 그래. 우선은 그래. 그래, 넌 될 거야.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만 하는데 넌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 영수가,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리는 시대다. 서울에 잘 사는 사람도 많지 잘 사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뭐게? 글쎄, 돈? 돈은 잘 사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아니겠니? 정답은 권력. 권력을 원하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뭐가 중요하냐?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최고 아니겠니?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연줄을 총동원해서 하는 일이 뭐게? 결혼? 그렇지. 이제 영화 말이 좀 이해가 되니? 있는 집 사람들, 딸 가진 부부가 제일 원하는 게 검사 사위다 이 말이지. 물론 고시패스 하면 줄 서는 건 당연지사인데 뭐 지금부터 괜찮은 집안 아가씨들 여럿 알아두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는 법이니까. 어떻게 이 형이 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줘? 아니야 됐어. 너나 만나. 유비무환 잘하고. 근데 갑자기 좀 말투가 재수없다. 넌 뭐든 든든한 장인백 없어도 되는 집안이다 이거야? 아 그래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마터면 말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없어 나 구워야. 이렇게 말하면 녀석은 어떤 표정을 할까요? 그렇게 빽이 중요하다며 빽빽거리는 이 녀석이 나를 곱게 볼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멸에 찬 눈빛, 동정 어린 눈빛, 아니 어쩌면 다시는 이렇게 마주 앉아 술 한잔 기울이는 일도 다시 없을지 모르겠지요. 가뜩이나 이거저거 물어보질 않나,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질 않나, 공부에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나 구하다 구하 됐냐? 이렇게 말하고 녀석을 딸쳐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뭐야? 통금 신난다 통금. 장난하냐? 야간 통금 작년에 해제됐거든. 통금 없는 맘이 작년 최대의 업적이고 우리도 본격적 반문화의 시대로 들어온 거라고. 야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데 야간 통금 같은 소리 왜 하고 있어? 아 이 자식이 날 호구로 보나. 네, 나는 나만의 통금을 지켜야겠다. 공부해야 하거든. 이만 갈게. 이야기 잘 들었다. 이모 여기 계산이요. 잘 먹었습니다. 야 어디가? 진정하러 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질문에 끝끝내 답을 하지 않은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서관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싫더라고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두꺼운 법전을 펼쳤습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 저는 25살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차 면접만을 남겨두었죠. 사법시험 3차 면접은 형식적인 터라 2차에 합격하면 사실상 합격이라더군요. 88년 그해 서울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988년 구소련이 종합순위 1위를 하고 동독과 서독이 아직은 분단된 국가였던 그 시절 거리에서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가 울려 퍼졌고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모를 쓴 호돌이가 미소 지으며 반겨주던 날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는 법, 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기간, 86년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해였습니다. 야, 88 올림픽이 없는 사람을 다 죽인다더라. 그래, 재개발 명목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있다지. 말이 좋아 지게버리지. 사실상은 투기개발이지 투기개발. 8688 마법의 주문 아래 경기장 건설 및 달동네 환경정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렸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서화봉소 중에 불량주택이 보이면 곤란하다잖아. 판잣집이란 판잣집은 전부 무단으로 철거해버린대. 우리나라가 마침내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없이 살아왔던 저는 하루아침에 살던 곳에서 내쫓기는 주민들의 사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전제하 모든 것이 깨끗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죠. 더럽고 추악한 것은 거리에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판잣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86년 저는 대학 진학 후 처음으로 은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이었고 방학하면 찾아뵙겠다고 신우님과 한 약속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우님, 저요 영석이 마테오 왔어요. 어린 시절 마치 엄마와도 같던 신우님은 조금 야위고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5살 꼬마가 24살이 다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마테오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금방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은혜의 집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여기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인데 유아와 아동이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실상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다른 시설로 옮기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한 덕인지 후원하시는 분께서 힘을 써주신 것인지는 몰라도 저만 예외적으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 지냈던 것이거든요. 은혜의 집에는 아이들뿐이 아니라 성인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련님, 은혜의 집은 고아원이 아니었나요? 생활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한데 찾아뵙지 못한 사이에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그게 정부에서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성인들을 분산 수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었단다. 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깨끗한 고리, 깨끗한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한가의 기적? 이런 것을 소개해야 하는데 판잣집과 마찬가지로 불황자, 거지, 지적장애인들은 거리에 보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이면 잡아다가 보호시설에 수용시켰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어쩌면 나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우님, 그런 것 아닐까요? 여기 온 사람들 그냥 거리에 있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입소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까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거면 가족이나 지인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은혜의 집에 오게 된 게 비슷한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마테오나 역시도 우리가 백방으로 가족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으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제 출생의 비밀? 아니, 내가 은혜의 집에 있게 된 이유에 다가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거기 입소하신 몇 분과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가족은 있으세요? 아무도 나 찾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스스로 떠난 거라고. 그 되니 나을 거야. 은혜의 집에서 음주 같은 것은 금지했지만 어떻게든 술을 구해서 마시는 분들과는 대화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국가가 88올림픽 개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만큼 저 역시도 사법시험 합격에 모든 것을 걸었던 때였어요. 사법시험 합격해서 찾아볼게요.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한다 마테오. 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때에도 사법고시는 치러졌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그해 고시에 합격했고 형식상인 3차 면접을 한 달 앞두고 있었죠.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달라진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거리를 걷던 날이었어요. 밤거리를 환하게 수놓은 자동차 불빛을 바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통감이 느껴지고 어지럽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제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눈을 떠보니 온통 하얀 방에 누워있더군요. 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온통 하얀 그 밤을 보고 내가 어디 끌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소리를 질렀나 봐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요? 네, 병원이요. 어젯밤에 길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행인분의 빠른 신고로 병원에 오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 환자분, 연락하실 보호자분이 계실까요? 보호자요? 아니요, 저는 혼자 살아서요. 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시죠? 보호자분께 연락하려고 지갑을 봤는데 학생증이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생이신가 봐요?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가요? 조금 있다가 담당 선생님 진료가 있을 건데 보호자분 동석하시는 게 좋아서요.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마냥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간호사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죠? 보호자 없습니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죄송해요. 그럼 일단 담당 선생님 진료실로 가실게요. 진료? 저 지금 깨어났고 괜찮아진 것 같으니 퇴원하겠습니다. 여기 퇴원 수속하는 곳이 어디죠? 보호자한테 연락하라고 하는 게 혹시 병원비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납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일어나 겉옷을 입으려는 저를 간호사가 붙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셨고 응급조치하면서 혈액검사와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환자분 면담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면담? 중요한 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중년의 남자 의사가 다가오더군요. 좀 어떠세요? 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진료실로 가실까요? 간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 퇴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제가 좀 많이 바빠서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심들의 소견이 있어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의사의 말투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으면서도 뭔가 애처로움이 묻어나오더군요. 그 말에 이끌려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나요? 전에도 이렇게 쓰러지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갑작스레 구토를 하시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떠올려보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내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무리를 했나 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피검사를 해본 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급성 백혈병이요? 안타깝지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옷을 올려보실까요? 청진기를 들고 다가오는 의사. 저는 병원에서 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우통을 벗었습니다. 뒤돌아 앉아보세요. 아닐 거야. 급성 백혈병이라니 도대체 왜? 아닐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혜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한다 마태요. 건강해야 한다 마태요. 신혜님 죄송해요. 제가 아픈가 봐요. 아니 그런데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남들 다 있는 가족도 제겐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마저 허락해 주지 않는다니요. 너무하십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등에 손을 대고 있던 의사가 몹시 떨고 있더군요. 따뜻한 의사의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소스님, 왜 그러시죠? 등에 큰 점이 있네요. 점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게 병이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가 제 몸, 그것도 뒷모습을 볼 일이 없지만 어릴 적 고아원에서 신우님이 씻겨주실 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등에 커다란 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 점이 토끼 얼굴 모양처럼 생겼다면서요. 기다랗게 뻗은 두 개의 귀와 얼굴 모양. 마치 토끼 얼굴을 제 등에 찍어 놓은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토끼 모양 점은 어떻게 생긴 걸까? 궁금했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손거울을 들고 등 뒤를 비추려 애썼던 적이 있었네요. 팔에 몹시 아파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수녀님께서 왜 토끼 얼굴 같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험의 모양이 토끼 모양이죠? 제가 이렇게 답하자 그 의사의 떨림은 이제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나 주집. 저는 의사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전 지금도 남이 울면 같이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25살 때도 저는 마음이 여렸으니까요. 매춘하지 않았을까? 의사가 심호흡을 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렸나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의사?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제 손도 같이 떨리더군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우진아, 여우진아, 이음순이 혹시 아버지세요? 제 아버지? 오래전 이름을 제 아들한테 제 아들에게 꼭 이런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수가도 잊은 줄이 없어요. 점이 뭔지를요. 제 이야기가 믿겨지시나요? 저조차도 믿기 힘든데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부모님,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래전 했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요. 은혜의 집 나무 아래에서 수없이 했던 그 기도를 진짜로 들어주셨어요. 25살의 나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게 된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정확히 들어주셨네요. 제가 살아있을 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그땐 급성 백혈병이었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발견이 늦었더라면, 치료가 늦었더라면 살아있을 때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떠났을 거예요. 감격의 제휴도 잠시 눈물을 닦고 마음을 진정시킨 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소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셨죠. 영주라 치료받자. 미국 가서 치료받자. 너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깨끗하게 완쾌시킬게. 저의 진짜 이름은 영준이었나 봅니다. 김영준. 그러니까 구호원에 처음 왔을 때 신인님들이 저에게 이름을 물어봤었는데 저는 영준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아들었는지 전 그곳에서 영석이가 되었어요. 물론 영석이라는 이름보다 마테오라고 불리는 일이 많았지만요. 그날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집에 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네요.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야.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불쌍한 네 엄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거실벽 액자에 다소곳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 제 어머니였습니다. 사진으로 뵐 수 있었어요. 평생 널 그리워했다. 죽는 날까지도 널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단다. 새정년의 먼 길을 떠났단다. 새정년?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제 기도를 정확히 들어주셨다는 말은 취소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만을 만났으니까요. 단쪽짜리 소원 성취였네요. 조금만 더 빨리 들어주시지. 아니, 내가 병이 더 빨리 걸려서 더 빨리 쓰러졌어야 했나? 그랬다면 엄마 돌아가시기 전 만날 수 있었을까? 두 분은 저를 잃어버리신 뒤 이사도 한번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혹시나 제가 집에 돌아올까봐요. 적막한 집안에서도 시시때때로 현관문을 바라보곤 하셨다는 어머니. 안방 맞은편에는 어린 시절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가용 침대부터 유모차, 젖병 그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집도 방도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4살 때까지 제가 이 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4살.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법시험 3차가 한 달 나왔다고 했니?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구나. 의사로서, 아비로서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다. 알아요. 치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우선 한 달은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3차 면접 준비를 할게요. 미국 치료는 그 이후에요. 한 달 뒤, 저는 사법시험 3차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이 된 건데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였죠. 합격을 한 뒤 곧바로 치료를 위해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법시험 3차 준비를 하며 아버지와 친자검사도 했습니다. 저의 요청이었어요. 아버지는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고 했지만 뭐든 확실한 게 좋잖아요. 검사 결과 당연히 일치였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과학적 증거를 보니 마음이 더 편안하더군요.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증거뿐만 아니라 제 등짝에 좀 더 나란히 있어서 거울을 보니 얼굴 또한 닮은 구석이 많아 보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나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요? 그 시절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을 했지. 그러다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병원 전문의로 일하게 되었지. 네 엄마에게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말을 하기 어려웠단다. 엄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네 엄마는 피아노 전공이었다. 음대를 갓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던 중 나를 만났던 거란다. 우린 공부를 마치고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 돌아오자마자 결혼식을 올리신 거군요. 그랬지. 네 엄마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했지만 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으면 했지. 서울 병원에 있을 때 네가 태어나고 몇 년간 나는 바쁘게 병원 일에 매달렸고 네 엄마는 나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단다. 금이야 오기야 불면 꺼질까 조심조심 어찌나 기억에 기우는지. 저에게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셨나요? 그럼 모차르트 작은 별을 연주할 때면 넌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다는구나. 어디 피아노뿐이겠니? 네가 아직 글을 읽을 수 없는데도 너를 위한 책 전집으로 한 가득 사서 책장을 채웠단다. 매일같이 너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어.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아원에서도 제가 책만 붙들고 있었던 게 어머니의 이른 조기교육 때문이었을까요? 남들보다 예민하고 기민한 감성도 여린 마음도 저는 음악을 전공한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봅니다. 저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몇 년만 지내다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울집도 잠시 세를 주게 되었단다. 간추린 살림을 트럭으로 먼저 실어보낸 뒤 어린 너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지. 그때 기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네 엄마와 그날 그 선택을 몇 번을 곱씹으며 후회했는지. 서울역이었군요. 기차 안 창문 가까이에서 빠르게 지나는 세상 구경을 하던 네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밖을 구경하던 네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 때마침 기차가 대전역에 정차했고 바람도 쐴 겸 잠시 먹을 것을 사겠다고 너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어. 저도 함께 내렸군요. 그럼 잠시도 혼자 둘 수 없는 어린아이였으니까. 내가 화장실에 잠깐 들리고 네 엄마가 달걀과 음료 몇 가지를 사는 사이 계산을 하고 보니 엄마 손을 꼭 쥐고 있던 작은 손이 사라졌다는 거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혼잡한 기차 승강장에서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손을 잡아버린다. 왜 그 낯선 이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걸까요? 네 엄마는 정신이 나간 듯 너를 찾아 승강장 끝에서 끝을 잊었듯이 뒤졌다고 했다. 아직도 네 엄마에게 미안한 건 그런 너희 엄마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내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엄마는 평생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셨을까요? 다시 뭐 한 거야? 이 복잡한 곳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미안해 여보. 근데 아니야, 아닐 거야. 멀리 안 갔을 거야. 당신 연못이리다 어디는 가봐요.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 어쩌면 거기 이미 도착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신없이 연못실로 향했지만 그곳에 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올려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제 스스로 엄마 손을 놓고 다른 이의 손을 잡은 건지 누군가 저를 낚아채듯
품에 안아 데려간 건지 그 당시 아동육에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더 몹쓸 일을 겪지 않고 고원에 맡겨진 게 어쩌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너무도 어렸던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인 것도 서울의 집 주소도 어떤 것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긴 비행시간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키슨 병원 근처에 지낼 곳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하자. 네, 그럴게요. 한국을 떠나 먼 곳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시간은 제 인생 처음으로 갖는 휴식기였습니다. 올림픽 직후 쓰러진 날부터 바로 몇 달 지나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갔던 것이 그때는 꿈처럼 느껴졌어요. 현실감이 안 들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복잡한 생각,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붉은 벽돌, 마치 궁전처럼 지어진 병원을 오가며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1년 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 그래야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면 여기도 괜찮은데. 아니 아버지, 저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지금 휴직계 제출한 상태잖아요. 돌아가야죠. 언제부터 법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니? 글쎄요. 고원에서 자란 건 아무래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어린 시절 늘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마음이 텅 빈 듯 외로울 때면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소설을 읽는 것은 다른 세계로 향하고 그 세상 속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소설 속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소설 속 여러 주인공들과 저는 친구가 되었어요. 자라고 나서도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다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의사란 생각을 안 해봤니? 하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보람된 일이죠. 근데 아버지, 아무래도 저는 수술이나 이런 쪽 손기술이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피를 보는 것도 좀 힘들고요. 부모 도움도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대견하면서도 너의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아버지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 그 세월을 견디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세 식구가 어느 한 사람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린 언제나 가족이었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이가 되어서도 딱 한 가지 후회가 드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거요. 병을 완치하고 한국에 돌아와 저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담당한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만 각종 일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에 알맞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의 기일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아버지도 함께요.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지만 선한 눈빛을 저를 향해 웃는 것 같았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를 자식처럼 돌봐주시던 은혜의 집 수녀님도 연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를 퇴직하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편에서 함께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꺼내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람, 꼭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